네, 여러분 이제 약속드린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바이오 지식재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지식재산 세미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이번 바이오 지식재산 세미나는 이 바이오 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또 그리고 이해도를 제고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협력 개발, 기술 이전 필요성에 따라서 이 바이오 헬스 분야 민관 관계자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자리가 이 산학연 기술 이전과 또 파트너십 그리고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총 4분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 무척 아쉽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되는 만큼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의 발표 자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인데요. 대학의 바이오 특허 현황 및 활용도 제고 전략이라는 주제로 신영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영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대학의 바이오 특허 현황 및 활용도 제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특히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IP R&D에 기반한 연구 개발 및 실용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가 경험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산업 정의 및 특허 출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은 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제넨테크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기업화하려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바이오 인더스트리, 바이오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산업은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로 나뉘는데, 특히 제가 전공하고 있고 잘 아는 분야인 레드 바이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잘 유추해서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원인별 바이오 특허 출원 현황을 보시면 공공 관련 출원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특히 보시면 유효한 특허 분야가 한 8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20%는 가비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효 특허권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학교가 현재 출원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특징은 다른 중소기업이나 개인 그런 출원인에 비해서 이 출원인별 특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아실 수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각 산학협력단별 특허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재 우리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 지식재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인프라나 인력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으나 지식재산에 관계돼서, 그리고 지식재산의 집중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 열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 산업 분야의 전공자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지식재산 관련자들이 많은 부분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올해 들어서 이제 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특허에 관계된 데이터를 활용한 R&D 혁신이라든지
특허 창출에 관한 부분, 특허 분쟁 대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바이오 분야 연구 및 성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그 데이터를 한 2019년도 데이터를 보시면 그 생명과학 파트와 의학학 파트를 합쳐서 한 2천억 정도의 연간 연구비를 정부 또는 민간 해외 기관에서 이 수주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 분야 특허 현황을 보시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보시면 그 전체 분야에서 바이오 특허가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 분야의 비율이 해외 등록 건수가 전체 특허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그 등록 건수는 이 출원 건수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서 그 실제 그 국내 출원 특허들 중에 많은 부분에 가비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해외 분야의 그 특허들은 굉장히 튼실한 특허이면서 그리고 그 실제 그 상업적 가능성을 시사하리만큼 굉장히 좋은 특허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 현황은 지난 10년간 2010년부터 한 19년 정도까지 20년 그 10월 15일 정도까지 보시면 그 전체 10년간 통틀어서는 약 반 정도가 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최근 들어서 2019년도를 보시면 그 거의 바이오 분야가 90%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학에서의 그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그다음 상업화의 가장 큰 핵심이 바이오 분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정부의 이제 장기적인 투자와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바이오 분야의 교원 창업 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까지는 한 11군데였는데요. 이 2011년, 16년까지 한 18군데, 그 다음에 17년, 19년 사이에 한 34군데가 창업이 됩니다. 즉, 그 교원 바이오 창업이 그 끊임없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전체 서울대학교 전체에서 창업의 파트에서 스타트업에서 한 거의 그 3분의 2 정도가 바이오 분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과 그리고 지식재산에 관한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떠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IP를 가지고 저희가 아까 그 액수를 보면 아직은 미미하고 그다음에 큰 그 특허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그다음에 큰 스타트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 IP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해왔던 IP R&D에 기반한 연구 개발 및 실용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그 대학 공공기관, 공공연구기관 특허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R&D를 하고 IP를 창출하고 그리고 IP 자산 관리를 하고 기술 이전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자 중심 진행에 의존하고 있고 그 실제 우수한 연구, 좋은 연구를 한다는 것과 강한 특허를 만드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연구자 중심의 그 IP 그 창출이라든지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제안하는 것은 상업화 관점에서 좋은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이 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거의 R&D 결과를 지재권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IP를 기반으로 R&D를 수행하는 것을 항상 제안해 왔습니다. 한 정부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 한 이미 10년이 지났고요.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정착하는 기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IP 전략이 연구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요한데요. 중복성을 예방하고 그리고 R&D 수행 단계에서는 우회 기술이라든지 공백 기술을 찾는 거, 마무리 단계에서는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 그리고 기술 이전과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정부에서 제안하는 그 IP 중심의 기술 획득 전략 표준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서 IP R&D 그리고 R&D 하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한 IP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좋은 연구를 가지고 강한 IP를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논문뿐만 아니라 경쟁사 특허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보유 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디자인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장벽 특허에 대한 그 회피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그래서 특허 청구안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강한 IP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과제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각종 사업을 같이 제안함으로써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다 보면 대체 기술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특허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나와 있는 경우에 이 분쟁 대응을 어떻게 하면서 IP 관점의 R&D 방향을 제시하고 IP 획득 및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전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P R&D를 가지고 그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도 만들고 비즈니스 플랜도 만들고 밸류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요. 이러한 것을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 직접 적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회사나 대학에서 R&D가 끝난 이후에 IP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가능하면 R&D가 들어가기 전에 IP를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협업과 창조의 IP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특히 IP R&D 내부 정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R&D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상황과 특허적인 상황을 서포트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IP R&D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것은 유방암 예후 진단 개발에 관한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2009년경에 연구실 특허 전략 지원 사업을 지금의 그 지식재산 전략원에서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던 것은 그 이미 출원되어 있는 특허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특허 보정안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특허를 다시 그 다 교정해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07년도에 냈던 특허가 미국에서 한 14년 만에 특허가 등록이 됐는데요. 그동안 컨티뉴에이션과 분할 특허 전략을 쓰면서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전략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이미 10년 전에 다 기획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유방암 예후 진단, 체외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앞으로 그 한 5, 6년 이상 임상적 유효성을 위한 그 임상적 유효성 검증을 위한 정량적 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전향적 임상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그 이 바이오 분야는 만들어진 데 한 10년 이상 걸리는데요. 그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IP R&D가 초기에 그 관여돼서 특허를 출원할 때 이미 개입이 돼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IP R&D를 2012년경 저희가 이 일을 했는데요. 2007년도에 특허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R&D 중간에 이제 많은 일이 있어서 R&D를 그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특허를 냈었는데 2012년도 IP R&D 하고 특허에 대한 생각을 저도 이제 전면 바꾸게 됐고요. 그 IP R&D에 의한 그 전략을 토대로서 다시 키트 개발을 하고 그 밸리데이션하고 클리니컬 밸리데이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IP R&D 사업을 통해서 보유 기술에 대한 권리성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경쟁사의 특허 침해 이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저희가 유방암 예후 차외 진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강한 IP를 그 만들 건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원천 특허와 개량 특허를 다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국내 출원 전략은 어떻게 하고 해외 출원 전략은 어떻게 할지 모두 다 이제 그 여러 그 PM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그 변리사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그 보유 기술에 대해서 그 등급을 평가하고 기술 이전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두 번째 경험했던 사례인 항암제 동반 진단,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암제 동반 진단 사업단을 이끌면서 그 IP R&D를 이 사업단에 그 선정되자마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면서 IP R&D의 결과물을 연구를 어떻게 방향성을 바꾸고 그리고 그 향후에 메소돌로지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신규 특허 창출 전략을 어떠한 클레임을 주장하기 위한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 제품을 고려한 TRM을 만들게 되고요. 이러한 TRM을 그 마켓 측면과 프로덕트 서비스 그다음 테크놀로지 측면으로 저희가 맵을 만들고 이거에 맞춰서 그 모든 계획을 수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R&D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그 일반 회사 같은 데도 이제 IP R&D를 이용해서 그 연구 개발 및 실용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인터페론 베타를 이용한 PRP, PEP 예방적 치료용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개발이라는 그 제목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하나는 프리 익스포저 프로필락시스는 뭐냐면 노출 전 예방요법이라 해서 일반적으로 에이즈 예방 전략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약에 아직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예방 전략이고요. 포스트 익스포저 프로필락시스는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체에 노출된 후 시작되는 예방적 치료를 뜻합니다. 이 코비드 19의 예방적 치료제 프로필락시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 백시네이션이나 트리트먼트는 현재 개발 중이나 이 프로필락시스 파트는 현재 개발 중이지 않아서 이 홈에서 케어한다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그 과연 이제 전략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는가를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러한 경우에 이제 특히 아웃사이드 오브 하스피탈 즉 하이리스크 그룹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상이 없는 그 코로나 감염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프로필락시스를 위한 인터페론 베타 인헬러 치료법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여기 보시면 이제 분석 일정과 여러 가지 그 분석 아이템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특허 검색뿐만 아니라 경쟁사 핵심 특허에 대한 대응 전략 특허라든지 그다음에 IP 창출 전략 그다음에 최종 전략이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그 IP를 새로 출원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IP R&D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IP R&D를 적용해서 그 R&D 계획을 플래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표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바이오 특허 현황과 그리고 강한 IP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자가 바라본 우수 바이오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로 신정섭 바이오 디자이너스 감사님이시자 전 KB 인베스트먼트 상무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상무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정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지난 17년 동안 제가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일하며 한 70개 기업을 투자를 했고 한 2,000개 이상의 바이오테크 기업들과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느꼈던 그 특허에 대한 이슈들,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특허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투자자 역시도 기업들에게 그 특허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업들에게 특허의 중요성이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력이라든가 영업 비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고, 하지만 신약 개발 회사 쪽으로 본다면은 특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고요.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그 물질에 대한 스캐폴드의 특허, 또 유도체의 특허, 또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제조 방법이나 염을 바꾸는 그런 개량 특허를 통해서 사업의 역량을 확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플랫폼을 지향하는 그 회사의 경우에는 보다 특허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약 개발 회사인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분들이 그 2011년에 ADC에 대한 특허를 처음으로 출원을 하고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ADC는 2006년에 시애틀 제네틱스에서 1세대 ADC를 그 기술을 확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하지만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그 링커를 붙일 수 있는 항체와 링커를 붙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화하면서 지금은 그 원천 기술을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기술 이전하는 사업적인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GPCR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GPCR의 경우에는 보다 원천적인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하고 특허를 확보하여 왔습니다. 네, 간단히 GPCR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8년 전에 서울대 생명과학부 허원기 교수와 LG 생명과학 출신의 신동승 대표가 공동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허원기 교수는 단백질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왔고요. 신동승 대표는 GPCR이 모노머가 아니라 헤테로머를 이룸으로써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는 예비 실험 결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GPCR은 신약 타겟의 약 한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LNP라는 캐리어가 mRNA를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포막에 붙어 있는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고 하는 GPCR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세포 안으로 신호 전달을 억제함으로써 약효를 발휘하는 전략이 대세를 이루어왔고 또 향후에도 그런 추세는 여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GPCR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은 대부분의 경우에 모노머 단백질 하나를 타겟으로 개발이 되어 왔었고요. 하지만 이 팀들이 연구를 하면서 실제 생체 내에서는 친구와 둘이서 짝을 이루어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약 160여 개의 GPCR들에 대해서 바이-FC 기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형광 단백질을 쪼개서 두 단백질이 가까워지면 형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친구를 찾는 전략이죠. 그래서 GPCR 그 헤테로다이머의 형성 여부를 탐색을 했고요. 약 1000개 이상의 헤테로머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팀은 CXCR4라는 단백질에 집중을 했습니다. CXCR4라고 하는 단백질은 정상세포에서는 주로 분화 쪽, 세포의 분화나 이동에 관련을 하고 있는 단백질이고요. 전체 암의 한 50% 이상에서 과발현이 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을 통해서 이 GPCR 헤테로다이머 약 40여 종을 찾아서 검증을 했고요. 이 중에 뭔가 활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12개의 약물 표적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CXCR4는 지금까지는 조혈모 세포를 우리가 이식할 때 이것을 가동화시키는 약물로서 사노피에서 허가를 받아서 시판 중에 있고요. 항암제로서는 용량이 올라감에 따라서 부작용 이슈가 있어서 개발의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전략은 이 친구인 헤테로머를 이루는 CXCR4 헤테로다이머를 발견을 하고 그 CXCR4에 소량의 약물을 넣고 또 친구인 그 다른 GPCR 단백질에 또 해당하는 약물을 또 소량을 넣었을 때 시너지를 내므로써 결과적으로는 적은 CXCR4 억제제로도 충분한 양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어떤 팀도 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이 입증이 된다면 플랫폼으로서의 우월적인 사업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GPCR은 특허에 대해서 초기부터 많은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특허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첫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시장에 초점을 맞춘 특허 전략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내에 시니어급의 변리사를 영입을 했고 또 글로벌에서 그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특허법인 존스데이라는 특허법인이었고요. 이 회사와 서로 협력함으로써 특허 전략을 짜나가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원천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GPCR 플랫폼에서부터 좁게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 철저한 특허 조사를 양쪽 팀에서 동시에 수행을 하고 서로 계속 협업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기술의 특허 확보를 위해서 그 R&D에서 폭넓은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R&D 기획을 하고 그에 맞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특허 랜드스케이프 조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계속 상대방의 특허는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런 그 동향을 파악을 해왔습니다. 또 외부의 발표를 하는 경우 논문을 출원한다거나 또는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에 맞춰서
일들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표이사가 밖에서 자기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이야기함으로써 기술이 누출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실 그래서 CEO 리스크가 특허에 있어서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이 회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는 조직과 또 내부의 그 특허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또 CEO가 공동 그 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에 기술을 그 알리게 되는 경우에 항상 그 체크를 하면서 그런 그 일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직무 발명 보상 규정 이미 뭐 모두에게 그 알려져 있고 잘 세팅이 돼 있죠. 하지만 실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그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일들을 차근차근 수행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미국에 먼저 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가출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특허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미국에 가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랙 1이라고 하는 우선 심사 제도를 채택을 해서 조기에 특허를 받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특허를 우선권으로 해서 PCT에 국제 트론을 했고요. 지금은 주요 개별국의 국내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또한 연속 출원 제도가 있고 또 큰 특허에 대해서 그 작은 특허로 분할을 또 하고 또 그 분할된 건에 대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이후에 그 R&D 결과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반영을 해서 청구 범위를 바꾸거나 특허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 팀은 알아내고 그에 따른 그 특허 전략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허를 내는 데 있어서 기업들은 특허를 낸 데는 뭐 국내만 해도 뭐 수백만 원, PCT로 나가게 되면 뭐 개별 국가당 1,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한 20개국의 특허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수억 원의 돈이 들게 되죠. 예. 이 팀에 있어서 이 회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허가 이들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처음에 그 최초 트런 가장 그 큰 특허인 그 CXCR4와 다른 GPCR의 헤테로머에 대한 특허에 직접비만 한 7억 원, 또 간접비 포함해서는 10억 원의 비용을 출원을 했고 이 과정이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회사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들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들보다 진도가 빨리 안 나가는데 초기에는 어떤 불안감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일단 특허를 확보된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게 사업 전략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네, GPCR은 CXCR4와 GPCR 헤테로머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하고 첫 번째 특허를 미국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 12개의 그 다른 GPCR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 강역을 넓혀가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CXCR4가 아닌 다른 그 GPCR 역시도 이들의 다음의 사업 범위가 될 수 있고 다른 팀보다 훨씬 더 많은 노하우와 또 특허를 확보한 이력을 통해서 강역을 넓히는 작업을 지속을 해왔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그 GPCR 모노머에 대해서도 이들 특허가 만료가 된 이후에 또는 이 특허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단순히 그 모노머에서 그것과 다른 GPCR을 연결하는 헤테로머로서 개량 특허를 확보하면서 사업 범위를 점점 넓히고 사업적 지위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특허를 확보를 하게 되니까
사실 사업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또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우선 플랫폼 기술의 개념 검증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또 자체 프로젝트 외에도 외부 프로젝트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만의 상장사인 타이젠에서 타이젠은 CXCR4 이니비터로 조혈모 세포 그 보조제를 임상 2A까지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도입을 해서 보다 시장성이 큰 항암제 쪽으로 이 헤테로다이머 접근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GPCR 타겟 약물의 특허 만료 이후에도 그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과 또 다른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죠. 현재 GPCR 타겟 약물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특허가 한 7, 8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 회사와 이 헤테로머를 가지고 그 다음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원 개발 회사 입장에서도 특허권 만료 이후에 그들의 사업을 보다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원천 특허가 있다는 것은 기존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찌 보면 지금까지 유일한 사업 모델이었던 밖으로 파는 것에서 이제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서 또 밖으로 파는 라이센싱 인앤아웃 전략으로 사업 전략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CXCR4뿐만 아니라 다른 GPCR 그 타겟의 신약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M&A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사업화를 했습니다. BMS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로 유명한 옵디보를 실제 개발한 닥터 피나 박사님을 영입을 했고요. 이 피나 박사를 영입하게 된 건 그분이 이 CXCR4 그 항체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이 회사의 특허와 또 연구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회사에 직접 조인을 했고요. 합류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그 BMS 출신의 닥터 피나와 함께 일하던 분들이 약 8분 정도가 합류를 해서 미국의 자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래서 미국은 개발 전문 또 글로벌에서 사업하는 회사 또 한국은 보다 그 플랫폼 R&D에 집중하는 회사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 두 개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그 GPCR이라는 회사의 사례를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특허를 그 창출하는 조직들이 대학이나 연구소가 많았죠. 하지만 항상 예산의 문제들, 대학 교육의 경우에는 PCT 출원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예산의 이슈로 특허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실제 대학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의 경우 기술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주요 특허들이 이미 신규성을 잃어버리게 돼서 사업에 난항을 겪게 되고 그래서 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과제 역시 과거의 논문 중심에서 특허 중심으로 약 10년 전부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특허의 질보다는 양을 따지는 시기이고 또 과제를 성공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아직 설익은 그 연구개발 과제 역시 특허를 내야만 하는 그래서 충분히 사과가 익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이슈들도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반쪽짜리 특허는 사실 팔기가 어렵죠. 기업의 라이센싱은 실질적으로는 특허권의 기술 이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자금의 부족, 또 내부 역량의 어떤 부족 등을 이유로 특허를 비용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있어서 특허는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좋은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자금 사용의 용도가 돼야 할 것이고, 이후에는 좋은 임상을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바이오 기업에 있어서 특허가 없다면 그 사업은 성립하기 어렵죠. 그래서 특허는 바이오 벤처에 있어서 사업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통해서 기술을 보이고 공개하는 그런 대학이나 연구소와 달리 기업에게 있어서는 특허야말로 그들의 과학과 기술 역량을 밖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현현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오벤처라는 어떤 바이오벤처를 우리가 찐빵이라고 본다면 특허는 그 안에 들어있는 팥소, 안고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GPCR의 사례를 통해 바이오벤처의 특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바이오벤처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 역시 처음부터 글로벌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야말로 모든 권리 중에 기업들이 갖는 권리 중에 가장 물권적인 성격을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 확보는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투자 행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을 애정하시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또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발표로 신정섭 바이오 디자이너스 감사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의 특허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좋은 참고 자료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발표만이 남아 있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과 신약 IP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주제로 오세용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유한양행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하고 신약 IP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R&D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팀의 공동 개발 연구 개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팀과 관련된 IP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한연구소의 R&D 전략 중에 하나는 집중 질환군에 정해놓고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항암제 그리고 대사질환에 집중해왔다면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CNS 질환에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전략은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것은 남들과 함께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 초기 임상 정도까지를 저희가 잘할 수 있다고 봤고, 이 부분에서 이제 특히 약했던 것은 아주 연구 초기에 물질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타겟에 대한 ID 밸리데이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카데미나 바이오텍과의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저희 여력이 후기 임상을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글로벌 파마하고 손을 잡고 하겠다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은 뭐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간단하게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에 없는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하고, 또 내부에서 잘 안 되는 거는 외부로 보내서 이 라이센싱을 하든지 스핀오프를 하든지 이런 형태의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그 큰 회사들, 해외의 큰 회사들의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한 또는 협력한 오픈 이노베이션 과제하고 다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과제들하고의 성공 확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협력 과제가 34%, 자체적으로 끝까지 했던 게 11%. 그래서 임상 초기부터 허가까지 이 성공 확률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 정도부터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특히 이제 R&D 중심으로 저희가 그 기술에 대한 라이센싱 인앤아웃도 하지만 또 관련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학과 아니면은 바이오텍과의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를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이후에 이런 전략들이 좀 일부 성공을 하면서 약 5개 과제에서 4조 원에 이르는 기술 이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략하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트닙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레이저트닙은 상품명은 렉나자고요. 현재는 한국에서 EGFR 치료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T790M이라는 저항성 돌연변이가 확인된 환자의 치료제로서 올해 1월에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이저트닙은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연구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의 오스코텍, 또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미국의 제노스코에서 이 물질을 온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여름에 저희가 제노스코사로부터 이 특허를 양도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비임상 시험, 그다음에 CMC 연구, 그다음에 임상 연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2018년 11월에 얀센사에 또 기술 이전해서 얀센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약물 프로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징적인 것은 3세대 EGFR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이 3세대 EGFR 표적 항암제의 경우에는 기존 항암제들, 이 표적 항암제들이 한 1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한테 발생되는 내성 돌연변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물이고요. 렉나자는 구조는 이렇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EGFR 단백질의 그 내성 돌연변이, 점 돌연변이가 생긴 단백질인데 거기에 약물이 잘 바인딩하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이 코발런트 바인딩을 통해서 일리버서블 타겟 바인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시험에 현재 이 3세대 표적 항암제로서 글로벌하게 판매되고 있는 오시멀티닙하고 많은 시험 좀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결과는 여러 가지 우리 생체에 있는 카이네이즈에 대한 판넬 어세이를 한 것이고요. 약 400여 개의 카이네이즈에 대한 활성을 평가했을 때 오시멀티닙도 이 60% 이상의 타겟 이니비션을 하는 카이네이즈 리스트가 여기 나와 있고요. 상당히 적은 편인데 레이저트닙은 그보다 더 적게 아주 소수의 카이네이즈만 오프 타겟 활성을 갖고 있고 대부분은 EGFR 관련된 뮤턴트의 활성이 굉장히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성은 이런 선택성이 우수할수록 불필요한 카이네이즈를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임상에서의 부작용이 적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게 합니다. 간략하게 인비보 시험에서는 EGFR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의 폐암 세포를 누드 마우스에 이식한 다음에 암이 성장이 얼마나 억제되는 것을 관찰한 것이고요. 왼쪽은 이제 대표적인 EGFR의 돌연변이 형태인 델9T 뮤테이션, 오른쪽은 이중 돌연변이로서 저항성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세포들을 통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YG2448이 레이저트닙인데 동일 용량에서 오시멀티닙보다 좀 더 우월한 동물에서의 항암 효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주요한 특징은 이 계열의 약물들이 1, 2세의 단점은 저항성이 출현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에서 뇌전이가 발생하는데 약물이 뇌의 투과도가 낮아서 뇌전이 암의 효능이 좀 적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온 개발자 제노스코에서도 이러한 뇌 투과도가 높은 약물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레이저티닙은 보시는 것처럼 폐의 뇌전이 암 모델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어서 임상에서도 이게 재현이 된다면 환자에게 좋은 베네핏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택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독성, 특히 이제 EGFR을 건드림으로써 나오는 그런 피부 독성이나 설사와 같은 GI 독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동물에서도 보시면 상당히 고용량을 투약을 했을 때 레이저팀은 굉장히 우수한 톨러비티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재는 레이저팀의 경우에는 단독 또는 아미반타민이라는 항체 약물하고의 병용하는 임상 3상 시험이 전 세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결과는 저희가 초기에 했던 2차 치료제로서 약물 저항성 있는 폐암 환자들에서의 임상 결과이고 왼쪽이 미디안 PFS로서 11개월로 상당히 우수한 임상 효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에 전이가 일어난 이런 폐암 환자들에서도 약물 투여에서 현저하게 종양이 억제되는 경향을 관찰했었고 이런 결과들은 란셋 온콜로지에 퍼블리케이션 함으로써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콜래보레이션의 핵심에는 IP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노스코에서부터 도입한 것은 약물이지만 그거를 담보하는 것은 당연히 물질 특허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이 특허를 보완해서 얀센에 이전할 때도 당연히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준 것이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의 형태는 대부분 물론 양도의 형태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실시권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또 노하우에 대한 실시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기초 연구부터 허가 이후까지 어떻게 이제 이 특허 발명이 실제로 청구되고 등록되고 실시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자료이고요. 대체로 이해하시는 것처럼 통상 우리가 특허 출원 시점은 초기 개발 단계 또는 후기 연구 단계에서 출원을 하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유효기간 20년이지만 대체로 그러니까 개발돼서 실제 상용화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따져본다면 대체로 한 10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각 국가에서 이 개발 기간에 소요된 부분에 대한 연장 기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을 좀 더 향유할 수 있고 또한 물질 특허 이후에 후속 특허의 출원을 통해서 이러한 실시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하는 전략을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라고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팀의 경우에는 사실 그 지면을 통해서 김경교 대표님께서 굉장히 잘 요약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앞으로 몇 장 보여드리는 자료는 그 이미 지면에 공개된 자료를 제가 약간 편집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노스코, 유한양행, 얀셀 이렇게 이제 기술 이전 단계가 되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지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분석을 하셨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 특허는 2014년 10월에 미국에서 임시 출원이 되었습니다. 제노스코에 의해서요. 그리고 2015년 10월에 이제 1년 후에 정규 출원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제노스코와 유한양행 사이에 기술 이전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 논의할 때는 임시 출원 단계였고요. 임시 출원을 통해서 출원된 특허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특허에서 보호하고 있는 핵심 개발 물질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실사함으로써 이 물질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대량 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염, 그 다음에 결정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 2018년 4월에는 염과 결정형 특허를
그다음에 2018년 7월에는 이 제조 방법에 대한 발명 2건을, 그다음에 같은 해 10월에는 제재 조성물 발명을 또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추가적인 특허의 보완을 통해서 같은 해 11월에 얀센사의 라이센싱 아웃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라이센싱 아웃을 할 때는 물론 당연히 이제 물질이 전임상 임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신뢰성 있는 효과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글로벌하게 보고받을 수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어서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얀센하고 저희가 공동 개발하면서 이 레지오티닉 단동 투여에 의한 용법 용량 특허, 그리고 그 얀센이 갖고 있었던 아미반타마바고의 병용 특허에 대한 것도 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신약으로서 아이디어란 이런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이 물질 발명을 해서 기초 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염 결정형 제조 방법 제재 발명을 출원해서 가치를 높였고 임상 단계에서 얀센과 함께 병용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정을 까지 고려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2014년 10월에 미국 임시 출원이 된 이후에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 약물에 관련된 특허가 출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약물이 특허 보호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세웅 소장님의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이것으로 바이오 지식재산 세미나에서 마련한 모든 발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비록 직접 모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 코로나 상황 모두 진정된 후에 또 대면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바이오 지식재산 분야에 더 심도 있는 이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발표를 위해서 현장에 함께해 주신 연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진행한 세미나가 또 앞으로 바이오 헬스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당사자 여러분들께 많은 유의미한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